2019년 12월 23일 한성시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남천구 백운동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한빛 스카이 아파트 32층 복도에는 이례적인 광경에 입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 여자가 외투 하나 없이 쫓겨난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배는 뚜렷하게 부풀어 있었다. 윤소희, 26세. 한때 CF와 드라마에서 눈길을 끌던 신인 배우였지만 3년 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조용히 떠난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임신 5개월인 몸으로 남편 강태석에게 배신의 누명을 쓰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너 같은 여자는 내 남자한테나 가서 살아. 강태석의 냉혹한 외침이 고급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가라미과대 유전자검사센터에서 발급한 DNA 친자 확인서였다. 태석의 눈빛은 결혼 당시의 따뜻함은커녕 철저한 분노와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태석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난 너 말고는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그녀의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서류상의 결과가, 숫자가, 증명한 현실은 너무도 확고해 보였다.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들어야 해.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임신하? 기가 막혀 태석은 마지막 말을 내뱉듯 던지고 아파트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이 닫힌 순간 복도는 갑작스런 정적에 휩싸였고 그 안에 소희만 홀로 남겨졌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성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잠긴 지 오래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힘도 탈 마음도 없었다. 소희는 3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그녀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26세의 그녀가 살아온 인생이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밖으로 나서자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전날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숨도 쉬기 어려웠다. 핸드폰을 꺼내 친정의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녀의 모든 통장과 카드, 심지어 핸드폰 명의조차 남편 강태석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가 가진 돈은 지갑 속에 남은 현금 3만 원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다.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연예계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다. 누가 이 몰골의 자신을 방여줄까? 복대에 손을 얹은 채 그녀는 눈 내리는 거리 위에 멈춰섰다. 나 어디로 가야 하지? 22살. 윤소희는 연예계에 데뷔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한동안은 인기도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기가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가 있었다. 따뜻한 미소와 현실감 있는 말투를 가진 IT 벤처기업 대표 강태석. 그는 소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연예계든 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 그 말에 소희는 인생을 걸었다.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연예계도 떠났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자 결혼을 선택했다. 그게 그녀가 꿈꾸던 진짜 행복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누구보다 차갑게 그녀를 몰아내고 있다. 아니, 그녀를 배신자라 믿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다. 억울함과 슬픔,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눈가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배에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눈은 그치지 않았다. 도심 속에서 임신한 여자 하나가 캐리어도 없이 걷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흘낏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냉담함이 그녀를 더 외롭게 했다. 한성역 대합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찾았다. 예전 여행에서 한 번 가본 적 있는 곳, 아주 멀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 섬. 가람도행 KTX. 그녀는 망설임 없이 표를 끊었다. 그것이 현실 도피든 새 출발이든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디든 이 도시, 이 기억, 이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눈물 대신 숨을 참고 심장을 다잡으며 소희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다음 날 새벽 가람도행 배에 오른 소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뱃머리에 섰다. 해가 뜨기 직전 붉게 물든 수평선이 멀리 펼쳐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켰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 혼자라도. 이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어. 그 순간 배 안에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가람도 석기포항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그녀는 소희의 창백한 얼굴과 부푼 배를 보고 말했다.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구려. 어디서 오는 길이오. 그 한마디에 소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외로움도, 그리고 아주 작게 남아있던 희망도 함께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날 새벽, 윤소희는 가람도 석기포항에 발을 디뎠다. 바다 내음이 짙게 깔린 선착장은 조용했고 부둣가 가게의 간판조차도 미풍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였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준비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웠다. 게스트하우스 푸른 집의 주인 할머니. 나복례는 소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말했다. 아가씨,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무슨 일 있었는지는 대충 알겠소. 얼굴이 그걸 말해주니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한 줄씩 꺼내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믿었던 사람에게 조작된 증거로 쫓겨난 이야기,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나서야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네. 아직 아이가 있고 숨 쉴 곳이 있으니
그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몸을 추스른 소희는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지갑에 남은 돈은 이제 8,000원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때 나복례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도식 할아버지라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더구먼. 무거운 건 못하겠지만 밥하고 청소 정도면 아가씨도 가능하지 않겠소. 소희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다. 김도식 78세,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작은 마을의 이장이자 수십 년 전 해녀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이었다. 외딴 돌담집에 홀로 살아가고 있던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에 그는 소희의 배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밥에운 정해진 시간에 안 먹어도 돼. 그냥 배고플 때 알아서 먹게나. 청소는 큰 방이랑 부엌만 해주면 돼. 단출한 짓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소희는 그렇게 김도식 할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안겨주었고 무심한 듯 다정한 김도식의 존재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한 달쯤 지나 소희는 가람도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기다리던 진료실에서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혹시 산모님, 다태아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3명입니다. 삼둥이로 보입니다. 순간 소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3명, 뱃속에 아기가 셋이라니 기뻐하셔야 할 일인데 놀라셨죠? 많이 놀랐어요.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태아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고 출산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가족이나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 없어요? 네. 전 혼자예요. 아이들도. 저도 제가 잘 키울 겁니다.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김도식 할아버지는 소희가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묻자 소희는 짧게 답했다. 아이들이 셋이래요. 도식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셋이면 셋대로 복이지. 고생은 좀 하겠지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그 말에 소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소희는 조금씩 마을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장날이면 해산물을 사러 함께 가고 마을 해녀 할머니들에게 인사도 드렸다. 특히 해녀 회장 장복례 할머니는 유독 소희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우리 마을의 젊은 사람 보기 힘든데 그 배로 셋이라니 대단하구먼. 나중에 애들 좀 크면 해녀 해볼 생각은 있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바다는 사람 가리지 않아. 진심이면 받아줘.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바다라면 지금의 그녀도 받아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고 봄이 찾아왔다. 윤소희는 가람대학교 병원에서 새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모두 남자아이였고 각각 3.01의 이기적 기록시 이기적6기의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 의료진은 놀라워했다. 다태아인데 이렇게 건강한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소희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다. 아이들 모두 강태석을 꼭 닮았다는 것. 특히 눈썹과 눈매, 그리고 코끝의 작은 점까지 세상에 하나뿐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존재했다. 어머, 셋 다 똑같이 생겼네요. 아버지 쪽이 진하신가 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소희는 미소 짓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속엔 지난 시간의 고통, 억울함,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모두 얽혀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불렀다. 하준아, 하민아, 하윤아. 하는 겸손한 삶을, 주는 준비된 마음을, 미는 따뜻한 마음을, 유는 빛나는 지혜를 상징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누구보다 강하고 바르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랐다. 밤마다 새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속삭였다. 너희는 아빠를 닮았지만 엄마가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희를 버리지 않게. 절대. 이제 윤소희는 가람도에서 진짜 엄마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가람도의 여름은 도시보다 한 발 늦게 찾아왔다. 윤소희는 출산 후 한 달 동안 김도식 할아버지의 집에서 조리를 하며 매일매일을 숨 가쁘게 살아내고 있었다. 새 쌍둥이의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웠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울음소리에 그녀의 눈가는 점점 짙어져 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수 있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숨을 고를 때마다 그녀는 다짐하곤 했다. 지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김도식 할아버지는 소희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주고 가끔은 이웃 할머니들과 돌아가며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소희를 환영했다. 특히 해녀 회장 장복례 할머니는 종종 와서 말했다. 소희야, 아이들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나가.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들 도와드리기만 해도 감사해요. 너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여긴 원래 그런 동네야. 다 같이 키우는 거지. 소희는 그 따뜻함에 매일 조금씩 녹아들었다. 아이들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소희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도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 그것은 단지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바다라는 공간이 그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픔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장복례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다. 저 해녀가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가 진심이라면 바다는 받아줄 거야.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해녀 교육이 시작되었다. 처음 바다에 발을 디뎠을 때 소희는 숨이 막혔다. 고무 옷을 입고도 바닷물의 차가움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파도가 조금만 거세져도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휘청거렸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물질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숨 참고 들어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깊이보다는 호흡이야. 복례 할머니가 옆에서 조언했다. 하지만 소희는 처음엔 3미터도 들어가지 못했다. 바위 틈에서 미역 한 줌을 뜯어오기도 버거웠다. 그날 그녀는 아무것도 채취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또다시 바다로 나갔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의 눈이었다. 그 작고 반짝이는 눈망울이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만 믿어. 3주 후, 소희는 처음으로 성게 몇 개를 채취해 돌아왔다. 그날 저녁, 도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밥상에 미소를 지으며 올려두었다. 오늘은 소희가 잡아온 성게로 미역국을 끓였단다. 소희는 울컥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성과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갔다.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마을 할머니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바닷속에서 손끝으로 느끼는 미역의 결, 전복의 매끄러움, 성게의 뾰족한 감각 하나하나가 그녀의 생존 본능을 깨워주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소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해녀가 되었다. 하루에 전복 10개, 성게 3kg, 미역 한 바구니 정도는 채취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술도, 체력도 몸에 익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갈망이 있었다. 나는 단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바다를 더 알고 싶어. 그녀는 가람도 도서관에서 해양생물학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도 수강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필기를 하며 공부했다.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니? 김도식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냥 바다를 이해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 대답에 도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의 노력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젊은 해녀들이 그녀를 따라 같이 공부를 시작했고 복례 할머니도 그녀가 정리한 필기를 보고 말했다. 소희야, 넌 해녀 그 이상이 될 사람이구나. 그해 가을 가람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해양생물학 과정,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모집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냈다. 면접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바다에 들어가고 또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면접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이었다. 이제 소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새벽 5시, 해녀 작업, 오전 9시 일두시, 대학 강의 오후 1시 소시, 아이들과 시간 저녁, 집안일 밤 10시 이후, 공부. 지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웃었다. 숨이 차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아이들도 어느새 돌이 되었고 서툰 말투로 엄마, 밥이라 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면 새 아이가 해변에서 기다리듯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엄마, 고생했어요? 엄마 냄새, 바다 냄새, 성게 줘요.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바다는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다에 다시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 가람도의 바다는 하루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때로는 잔잔한 유리처럼 빛났고, 때로는 거센 숨결로 파도를 몰아쳤다. 윤소희는 그 모든 얼굴을 견디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삶의 일부였다. 2021년 봄. 어느 날 새벽.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고무 옷을 입고 복례 할머니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했고 하늘은 안개에 살짝 덮여 있었다. 전복이 많기로 유명한 다람 수역에서 물질을 하던 중 그녀는 바위 아래 어두운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무엇이? 가까이 다가가자. 젤라틴처럼 투명한 몸체에 아주 미세하게 발광하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마치 별무리처럼 반짝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생물이었다. 조심스럽게 그 생물을 채집망에 담은 소희는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도식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이거 이상한 생물이에요? 도식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난 처음 본다. 어디서 났어? 다란 바위 밑에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가람대학교 해양학과 교수한테 보여줘 봐야겠구먼. 며칠 후 가람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김정호 교수는 그 생물을 직접 확인하러 마을로 내려왔다. 현미경 관찰을 마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건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종과도 다릅니다. 발광 패턴도, 조직 반응도 특이하고요. 신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희는 얼떨떨했다. 그저 채취했을 뿐인데 세상이 요동치는 느낌이었다. 김 교수는 말했다. 소희 씨, 이 발견은 본인 이름으로 학회에 발표하셔야 합니다. 논문 공동 저자로 등재하시고요. 제가요, 전 학위도 없고 그냥 해녀일 뿐인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겁니다. 해양은 이론만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발견했기에 더 가치 있죠. 며칠 후 김정호 교수는 중앙해양생물학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학계는 크게 술렁였다. 가람 투명해파리라는 임시 이름으로 명명된 그 생물은 희귀한 발광세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생물광 기술 응용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 각종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해녀 출신 대학생, 신종해양 생물 발견, 논문보다 깊은 바닷속에서 피어난 발견, 새쌍둥이 엄마 해녀, 과학자가 되다. 하지만 소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니까요. 그 소식은 결국 국제해양학계에도 전달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해양생물 국제 컨퍼런스가 그해 여름 바로 가람돼서 열리게 되었고 소희는 주최 측으로부터 발표 연사로 공식 초청받았다. 김정호 교수가 말했다. 기조 연설자입니다. 학위와 상관없이 발견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소희는 망설였다. 수백 명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녀에겐 아직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도식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소희는 아이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히고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엄마다 선생님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텔레비전 나올 거예요. 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가 오늘 텔레비전 나올지도 몰라. 2024년 6월 15일 가람도 국제해양 컨퍼런스 개막일 가람국제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붐볐다. 전 세계의 해양학자들, 기업인들, 기자들이 모였고 언론 카메라는 끊임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10시 정각. 윤소희는 연단 위에 섰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등 뒤 스크린에는 윤소희 연구원, 가람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윤소희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해녀이며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바다에서 발견한 이 작은 생물은 사실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외로이 반짝이던 그것은 제가 걸어온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기립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객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다. 바람이 회의장 유리창을 흔들고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운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강당을 울리는 헬리콥터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가운데 윤소희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대 뒤 커튼이 흔들렸고 몇 명의 보안 요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정부 관계자라도 오시나 봐요. 사회자가 머쓱하게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소희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강태석. 5년 전 그녀를 거리로 내쫓았던 바로 그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엔 지쳐 있음과 동시에 절박함이 있었다. 소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놀라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이 5년 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밤을 그와의 재회를 상상하며 버텨왔으니까. 윤소희 씨,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장에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들을 바라봤다. 소희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강태석 씨, 그 말에. 태석은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그 따뜻한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강하고 단단하고 멀었다. 난 진실을 알았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기현이가 자백했어.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노기현, 태석의 사업 파트너이자 과거 소희를 모함한 장본인, 소희의 눈에도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요, 5년 전에는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태석은 무너진 듯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내가 널 의심한 거 평생 후회했어. 내가 본 건 종이 한 장이었고 널 믿는 마음은 너무 약했어. 그때 관객석에서 세 아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하준, 하민, 하윤. 같은 디자인의 옷, 다른 색깔. 세 아이가 동시에 엄마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엄마. 소희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받아 안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를 보고 울어요? 소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의 아빠야.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네 사람, 소희, 태석, 그리고 세 아이, 그들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준아, 하민아, 하윤아, 아빠야. 정말 많이 늦었지.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아빠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 질문에 태석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어른의 사정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울었어요.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울기도 했지만 웃기도 했단다. 너희 셋이 있었으니까. 사회자는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은 이미 컨퍼런스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 드라마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기자가 소리쳤다. 이건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양 발견보다 더 큰 인간의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소희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5년 전, 저는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배운 건 종이 한 장이 모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며 진짜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 3명의 생명을 품고 일어선 엄마이자 한 사람의 연구자이니까요. 태석은 마이크를 받았다. 저는 제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업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저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노기현의 말과 조작된 증거를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걸 그 말에 소희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일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주는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뒤 컨퍼런스장 옆 카페 태석과 소희는 마주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도식 할아버지와 복례 할머니가 데려갔다. 정말 몰랐어.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기현이한테 그렇게까지 조종당한 줄은 내 스스로도 믿기 싫어. 소희는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게 문제였어요. 믿기 싫은 걸 결국 믿었죠. 나보다 증거를 먼저 믿었다는 게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태석은 고개를 떨궜다. 그날 네가 울면서 말했을 때 딱 한 번만 껴안아 줬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았을 텐데.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린 너무 멀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태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 밤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천천히 걸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밤 가람도의 바다는 잔잔했다. 조용히, 조용히. 5년 전의 그날 밤과는 달리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다였다. 가람도의 여름은 깊고 푸르렀다. 해양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도 여우는 오랫동안 섬 곳곳에 남아 있었다. 회의장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은 전국 뉴스로 퍼졌고 새쌍둥이가 증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소희에게 그날은 단지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강태석은 회의 다음 날 가람도에 남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회사 업무는 부사장에게 맡겼고 자신은 작은 민박을 빌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희는 그 결정을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자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관계를 천천히 되돌아보고 싶었다. 태석은 매일 아침 도식 할아버지 집 앞마당으로 찾아왔다. 아빠다. 새 아이들은 매번 반갑게 달려나갔고
태석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첫째 하주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아빠, 우리 엄마 힘들었어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둘째 하민이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야. 이제 아빠도 그려 넣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태석은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 하윤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왜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그때마다 태석은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었다. 소희는 태석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소희의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녀가 실험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바로 서울에서 최신 장비를 공수해왔다. 이건 내 사과이자 응원이야. 소희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진 걸까? 혹시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도식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도식은 오래된 파이프를 문 채 말했다.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지. 중요한 건 변하려는 사람의 진심이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민이가 밤중에 고열로 쓰러졌다. 소희는 당황해 응급실로 달려갔다. 지역 병원에서는 정밀 진단이 어렵다고 했고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준비하던 중 태석 씨가 서울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왔어요. 김정호 교수가 달려와 말했다. 잠시 후 컨벤션 센터 옆 헬리패드에 착륙한 헬기에서 태석이 뛰어내렸다.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그는 그대로 하민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소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둘은 함께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태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 아들인데. 그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연구실에서 함께 실험도 하며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소희야, 나 여기서 해양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너와 함께. 연구소요? 응. 너의 전문성과 내 자본과 기술을 합치면 우린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가람도의 바다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희는 망설였다. 같이 일한다는 건 같이 산다는 거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묻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2번 다시
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우선이에요. 태석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약속해. 절대 널 의심하지 않을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너한테 물어볼게.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잊지 못한 밤, 울고 웃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향해 다시 내미는 손. 며칠 후 태석은 정식으로 발표했다. 가람해양기술연구소 설립. 윤소희는 수석연구원으로, 강태석은 운영총괄로.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다시 들썩였다. 5년의 상처. 바다에서 과학으로 피어나다. 새쌍둥이 가족. 섬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하지만 소희는 웃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제는 조용히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자는 방 앞에서 둘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준이는 요즘 아빠랑 축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민이는 나랑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하윤이는 질문이 더 많아졌죠. 태석이 웃으며 말했다. 이젠 진짜 가족 같아. 소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가람도의 가을은 바람부터 달랐다. 파도 소리조차 차분해지고 하늘은 한없이 투명했다. 그곳에서 윤소희와 강태석은 조용히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가람해양기술연구소는 마을 외곽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소희가 직접 그린 설계도와 태석이 준비한 자본, 그리고 김정호 교수의 자문이 모여 만들어진 작지만 단단한 공간이었다. 이름은 해비천구소. 바다와 빛, 그 사이의 생명을 모토로 삼았다. 윤소희는 이제 단지 해녀가 아니었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신종 해양생물 연구 책임자,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 아니, 곧 네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석 씨, 나 다시 임신한 것 같아요. 소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을 때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응, 이번엔 하나.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우리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생겼구나. 소희는 살며시 웃었다. 이번엔 의심도, 눈물도 다 없을 거야. 오직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태석은 소희의 곁을 더 든든히 지켰다. 연구소 운영은 물론 아이들 돌봄도 함께 나눴다. 아빠, 오늘은 내가 밥 차릴게요. 하준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씩씩하고 리더십 있는 첫째로 자랐다. 아빠, 나 이거 그렸어. 엄마랑 동생이야. 하민이는 따뜻한 색채의 감성을 가진 아이였다. 왜 고래는 울음소리가 저주파예요. 하윤이는 여전히 질문이 많았고 이미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력을 자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연구소 한쪽에는 작은 아이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독서를 하고 해양 생물 도감에 색칠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2025년 봄, 소희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새 생명은 봄 햇살처럼 환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닌 아기였다.
이름은 해운 하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세 쌍둥이 오빠들은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특히 하준이는 유난히 책임감을 드러냈다. 엄마, 혜운이는 내가 지켜줄게요. 아빠가 말했어요. 형은 든든해야 된대요. 소희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든든한 오빠가 되어줘. 하민이는 혜운이를 위한 그림을 매일같이 그렸고, 하윤이는 아기와의 언어 발달에 대해 질문하기 바빴다. 엄마, 혜운이는 언제부터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그 대화 속에서도 가족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연구소는 점점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소희가 발견한 생물종, 가람 투명 해파리에 대한 후속 연구는 국제 저널에 실렸고, 그 생물의 발광 세포는 해양 바이오 응용 기술의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 부산, 심지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소희는 단호했다. 가람도를 떠날 생각은 없어요. 이곳은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땅이에요. 태석도 같은 마음이었다. 여기서 함께, 천천히, 오래.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아이들은 매년 1월 1일 월령봉에 올라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올해는 동생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항상 웃게 해주세요. 아빠랑 더 많이 놀게 해주세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소희와 태석은 연구소 옥상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 태석이 조용히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날 눈 내리던 서울의 밤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나 봐.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상처가 없었다면 이 따뜻함도 몰랐겠지.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썼다. 나는 오늘도 바다에서 숨을 참았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바다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다시 붙잡아줬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다. 사랑받으며, 지지받으며, 자유롭게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2035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가람도의 하늘은 여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월령봉의 정상에는 첫 햇살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이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서도 한 가족이 특히 눈에 띄었다. 등산복 차림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 곁에 나란히 선 4명의 아이들. 이제는 모두 자라 청소년이 된 윤소희와 강태석의 아이들이었다. 와, 여긴 변함이 없네. 하준이. 이제는 15살. 키가 아버지와 비슷할 정도로 훌쩍 자라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다 컸잖아. 예전엔 엄마가 안아 올려줘야 봤는데. 하민이는 여전히 감수성 넘치는 소년이었고,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내년에는 드론으로 태양을 찍어보자. 하윤이는 과학 영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이미 대학 부설 연구소에 조기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가장 어린 10살이 된 혜운이는
손에 핫팩을 쥐고 말없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소희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감싸주었다. 춥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손이 따뜻하니까.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다는 조용히 그 빛을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이 탄성을 내뱉었지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눈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10년 전 눈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던 복도, 닫힌 문, 차가운 바람, 그리고 무너진 심장.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양손엔 네 아이의 손이 있었다. 곁엔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진심으로 옆을 지키는 사람.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했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끝이라고 믿었던 그날이 사실은 인생의 새벽이었나 봐. 힘들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고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 그 말에 아이들은 피식 웃었다. 엄마 아빠 또 사랑 얘기다 클래식이지 뭐. 그래도 부럽다. 혜은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소희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따뜻한 결심이 있었다. 그럼 너도 바다를 사랑해야 해. 바다도, 사람도, 생명도 다. 그날 저녁, 가족은 연구소 옥상에서 바비큐를 즐겼다. 고기 굽는 소리, 웃음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 같았다. 하주는 이미 제주 유소년 축구팀 주장이었고 하민이는 개인전 전시회를 앞두고 있었다. 하윤이는 해양 온도 변화에 따른 생물군 이동 논문을 작성 중이었고 혜은이는 바닷속 동화를 매일 한 편씩 쓰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는 해양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국제학회 부회장으로 초청된 상태였고 태석은 연구소 확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람도에 살고 있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이곳이 우리 가족의 뿌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소희는 혼자 옥상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태석이 곁에 와섰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꿈일까봐 무서울 때가 있어. 그게 인생이지. 잊지 않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소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다. 태석 씨,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나를 믿어줘서, 내가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날 다시 받아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말로 다 못할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준과 하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하민이는 혜운에게 별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처음으로 가족이 된 그날보다 더 따뜻했다.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결국 가장 빛나는 내일을 만든 것 같아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만든 기적이야?